서울의 여름은 언제나 바쁘고 숨가쁘다.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지하철은 분단위로 오가며 도시 전체가 누군가의 꿈을 위해 쉼없이 돌아간다. 서하나에게도 서울은 꿈의 도시였다.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올라와 명문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안정적인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학교, 도서관, 편의점, 그리고 고시원. 단조롭지만 따뜻한 일상. 그리고 그 안에 준서가 있었다. 박준서는 같은 과 선배였다. 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처음부터 달콤한 말보다는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써준 것도, 시험 기간에 야식 사다 준 것도 모두 준서였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2년 넘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날도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 단지 준서가 좋아하는 치즈떡을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다. 몇 주째 바빠서 데이트도 못했던 터라 하나는 작은 깜짝 선물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고시원 방으로 향했다. 손에는 스티로폼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준서가 놀라며 웃을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그 웃음은 그녀가 상상한 것과 달랐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녀가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건 너무도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 자기야, 오늘 진짜 예쁘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떡 도시락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뚜껑이 열리며 흰 떡과 노란 치즈가 콘크리트 바닥에 퍼졌다. 하나는 말없이 돌아섰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귀에서는 피가 솟는 것 같았다. 고시원 복도를 따라 터덜터덜 걸어 나오며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너무 멍해서. 자신의 방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터졌다.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울음을 참지 못한 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녀의 서울, 그녀의 사랑, 그녀의 믿음 올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밤이 되자 속이 쓰리고 어지러웠다. 배가 고팠지만 라면조차 끓일 힘이 없었다. 그래도 몸은 자동처럼 움직였다. 컵라면 하나를 들고 복도 끝 공용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났다. 큰 체격, 어두운 피부, 짧은 곱슬머리. 그는 고시원에서 외국인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나에서 온 남자라 불렀고 몇몇은 경계의 시선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조용히 인사했고 인사에 미소로 답했다. 그녀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그는 조리대 앞에서 뭔가를 볶고 있었다. 향신료 냄새가 강하게 퍼졌고 마늘과 생강, 커리 향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주방에 들어서자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낯선 억양이 섞인 한국어. 하지만 또박또박 정확했다. 하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안녕하세요. 말은 했지만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라면을 쳐다보며 말했다. 라면 자주 드세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리한 음식을 그릇에 담아 그녀 쪽으로 가져왔다. 이거 제가 조금 많이 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배가 고팠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했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의 눈빛.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와 마주 앉았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커리의 매콤함과 닭고기의 부드러움이 입안에서 퍼졌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녀는 놀라 멈췄지만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건넸다. 괜찮아요. 저도 울 때 많아요. 그녀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고 그 미소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처음 나누는 식사. 그러나 그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하나는 처음으로 전화를 켜지 않았다.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SNS도 보지 않았다. 대신 머리맡에 놓인 그릇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커리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잠들었다. 꿈속에서는 다시 서울이 따뜻해 보였다. 그날 이후 서하나는 그를 자주 보게 되었다.
고시원의 복도에서, 공용 주방에서, 때로는 옥상에서 늘 조용히 인사하고 무표정한 듯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 그는 이름을 콰메 멘사, 콰미 멘서라고 소개했다. 가나에서 왔고 현재는 서울의 한 건설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하나는 그와 함께한 그 첫 식사 이후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은 것이 얼마만인지,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콰메는 말이 많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며칠 뒤 공용 주방에서 또 마주쳤다. 하나는 컵라면을 들고 있었고 콰메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라면 말고 오늘은 이거 드셔보세요. 그가 내민 것은 빨갛게 물든 밥이었다. 토마토, 양파, 고추가 들어간 향긋한 졸로프 라이스. 하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곁에 앉아 밥을 함께 먹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음식이에요. 집밥 같은 거죠. 콰메가 설명했다. 맛있어요. 매콤한데 부드러워요. 하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후 그들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잦아졌다. 콰메는 가끔 고구마를 삶아 그녀 방 앞에 두고 갔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떡 케이크를 만들어 보답했다. 말보다는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들이 그들 사이를 채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콰메에게 물었다. 콰메 씨는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콰메는 웃으며 대답했다. 7년 됐어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된장찌개라는 단어 하나 배우는데도 한참 걸렸죠. 근데 한국 사람들 마음은 어렵지 않아요. 진심이면 통해요. 하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 요즘 들어 그녀가 가장 목말라 했던 단어였다. 그날 밤 하나는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갔다. 별이 잘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녀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곧 콰메가 나타났다. 그의 손엔 2캔의 맥주가 들려 있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아니, 같이 있어줘서 더 좋아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둘은 옥상 난간에 기대 앉아 맥주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말없이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어쩐지 더 편안했다. 하나 씨는 지금 괜찮아요? 콰메가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조금요.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어요. 콰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가나에서는요. 그가 말했다. 마음이 아플 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밥만 같이 먹어요. 그럼 마음이 조금씩 풀려요. 그 순간 하나의 가슴 속에 뭔가가 스르르 녹아내렸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제가 울면서 커리를 먹었을 때 진짜 위로가 됐어요. 그거 감사합니다. 콰메는 고개를 숙이며 저도 위로 받았어요. 하나씩 웃는 거 처음 봤을 때 기뻤어요. 그 말에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 뒤 주말이었다. 콰메는 하나에게 물었다.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남대문 시장 가요? 저 아프리카 식재료 사러 가야 해서. 하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남대문 시장은 북적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둘을 향해 쏠렸다. 콰메는 익숙한 듯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하나는 처음이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인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눈에 띄는 일이란 걸 그녀는 그제야 실감했다. 사람들 너무 쳐다보죠? 콰메가 조용히 물었다. 하나는 당황하며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콰메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익숙해져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모르는 것을 무서워하니까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묵직했다. 그날 저녁 하나는 콰메에게 김밥을 만들어줬다. 김, 밥, 단무지, 계란, 오이. 익숙한 재료들 속에 정성을 담아 쌌다. 콰메는 신기한 듯 김밥을 먹으며 연신 감탄했다.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갈해요? 그냥 엄마가 어릴 때 자주 싸주셨거든요. 하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나에서도 김밥처럼 생긴 음식 있어요. 이름은 켈레엘레인데 바나나 튀긴 거예요. 언제 한번 만들어줄게요. 그렇게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그들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옥상, 다시 맥주, 그리고 침묵. 하늘은 구름에 가려 별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엔 서로가 있었다. 콰메 씨,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우리, 지금 뭐해요? 그냥 친구인가요? 콰메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에 하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갔고 콰메는 그 움직임에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모든 복잡한 생각이 사라졌다. 그것은 뜨겁지도 급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기다림이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 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다. 하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이게 사랑이라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침 햇살이 고시원 작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서하나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옆자리에는 콰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온기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손끝에, 어깨에, 그리고 심장 한가운데에. 그녀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로 둘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말없이 웃기만 하던 순간들 대신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다. 하나는 콰메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고 콰메 역시 그녀와 있을 때 더욱 밝고 자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하나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던 중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하나야. 그녀가 돌아보자 박준서가 서 있었다. 멀끔한 정장 차림의 눈빛은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하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이제 우리 사이에 얘기할 건 없어. 준서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 피부색이 다르면 신기해 보여서 그런 거야? 재미로 만나는 거냐고. 하나는 손목을 빼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 내가 뭘 아는데? 그날 저녁 고시원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에 낯익은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다. 익명의 계정에서 하나와 콰메가 함께 찍힌 사진이 올라왔고 그 밑에는 악의적인 댓글이 달렸다. 한국 여자 또 시작이네. 외국인 좋아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이지 뭐. 가난은 그래도 환율세잖아. 하나는 처음에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글은 빠르게 퍼졌고 다음 날 아침 학교 학생처에서 호출을 받았다. 담당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학생 본인에 대한 소문이 교내에 좋지 않게 퍼지고 있습니다. 학생회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으니 자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분명했다. 연애는 자유지만 조용히 하라는 뜻, 존재하지 않는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강요받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하나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나야, 이게 다 뭐니? 동네 사람들이 다 본다. 너 서울 가서 뭘 배우고 있는 거야? 하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할 말이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콰메는 그녀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문 앞에 김치볶음밥을 두고 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김치볶음밥 그릇 옆에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하나씨 아프면 말해주세요. 제가 들을 준비되어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나는 문을 열고 콰메의 방으로 달려갔다. 콰메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끌어안았다. 괜찮지 않아. 나 너무 무서워. 콰메는 조용히 그녀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같이 무서우면
덜 아파요. 며칠 뒤 하나는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콰메가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동료 여성을 성적으로 불쾌하게 했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콰메에게 사실을 물었다. 콰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실이에요. 해고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일이 진실은 아니에요. 하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콰메는 숨을 깊이 내쉬며 이야기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녀가 종종 제 외모나 몸에 대해 농담을 했고 저는 웃으며 넘겼죠.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제게 접근해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어요. 저는 싫다고 했고 그날 이후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결국 회사는 저를 해고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이민자 신분으로는 위험했죠. 그 말에 하나는 눈을 감았다. 진실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콰메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나 씨, 저를 의심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건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순간 하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 혼란, 분노, 그리고 사랑. 사랑은 믿는 거잖아요. 그녀는 말했다. 내가 당신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당신을 믿겠어요? 콰메는 미소 지었다. 아주 조용히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하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단 하나의 확신만큼은 분명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서하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다. 하나야, 이번 주에 잠깐 집에 내려올 수 있겠니? 그 말에 하나는 곧장 눈치챘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소문은 벌써 강원도의 시골 마을까지 퍼진 것이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친척들의 걱정 섞인 질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침묵 속 분노. 하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그래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혼자 안 갈 거예요. 며칠 후 하나는 콰메와 함께 강원도 작은 마을로 향했다. 콰메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의 진심에 이끌려 그녀와 함께 가기로 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도시의 회색에서 산과 논이 초록으로 바뀌어 갔다. 괜찮겠어요?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콰메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쪽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하죠. 그 사랑이 저를 이해하게 만들 거라 믿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하나는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했다. 한국에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은 단순한 논리가 아닌 정서와 전통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당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억누른 감정. 어서 들어와라. 그 한마디만 남기고 어머니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콰메를 본 순간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저녁 식탁에는 다양한 반찬이 올라왔다. 김치찌개, 고등어 조림, 나물, 그리고 문제의 메뉴 홍어회. 그 특유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외국 사람들은 이거 잘 못 먹지? 아버지가 말했다. 콰메는 미소 지으며 젓가락을 들어 홍어를 집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입 넣었다.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는 끝까지 씹고 삼켰다. 재밌는 맛이네요. 약간 치즈 같아요. 그가 말했다. 아버지의 표정이 미세하게 풀어졌다. 저녁이 끝난 뒤 아버지는 콰메에게 말했다. 잠깐 뒤뜰로 나올 수 있겠나? 둘은 마당 뒤쪽의 작은 평상에 마주 앉았다. 어두운 밤, 풀벌레 소리만이 주변을 채웠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자네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겠네. 식사 예의도 있고, 말도 조심스럽고, 그건 고맙게 생각하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세. 자네, 이 나라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 생각인가?
콰메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다. 한국에서 제 집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 씨와 함께요.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자네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에서 어떤 눈으로 보일지 아나. 사람들은 다르게 생긴 아이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네. 그게 현실이야. 콰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와 하나 씨가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요. 그 순간 마당 뒤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하나가 걸어 나왔다. 아빠, 저도 할 말 있어요. 콰메와 아버지는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아빠 엄마 밑에서 자랐고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이 제가 선택한 사람을 부정하는 데 쓰인다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나는 계속 말했다. 콰메는 저를 존중해줘요. 제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싸워줘요.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 위에는 따뜻한 대추차 2잔이 놓여 있었다. 차 한잔 하세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아무도 콰메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밭으로 나가면서 콰메에게 말했다. 일손 좀 도와줄 수 있나? 그 짧은 한마디는 조심스러운 인정이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은 마음을 대신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하나는 조용히 콰메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콰메는 손을 잡아주며 대답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은 더 나아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온 이후 서하나는 다시 학교에 복귀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고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콰메와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을 수 있을 만큼 그녀는 단단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밤새 글을 썼다. 수없이 지웠다 쓰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갔다. 상처받았던 순간들, 위로받았던 기억들,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사랑을 선택했는지를 솔직하게 담았다. 제목은 단순했다. 사랑은 색이 없다. 그녀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하루가 지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누군가는 공감했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까지 올라갔다. 한국 여자, 흑인 남성과의 사랑 고백. 사랑은 색이 없다. 댓글은 극과 극이었다. 진심이 느껴진다. 응원합니다. 한국 여자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지나? 차별은 부끄럽지만 현실이다. 저 아이가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 가운데 하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녀는 댓글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같이 일상을 살아갔다. 수업을 듣고 콰메와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으며 밤을 보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그녀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며 토크쇼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콰메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방송 스튜디오에 섰다. 스포트라이트가 낯설고 긴장됐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서하나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강원도 시골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저는 콰메를 만났습니다. MC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하나 씨,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가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건 두렵지 않으신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하나는 눈을 들어 정면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네,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그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방송 이후 더 큰 반향이 일어났다. 그녀의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거울이 되었다. 한편 콰메는 자신이 오래 꿈꿔오던 일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무료 영어 수업을 열었다. 아이들은 그의 밝은 에너지에 금세 마음을 열었고 그는 그들에게 단지 언어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신감을 가르쳤다. 그리고 어느 봄날 하나는 병원에서 새로운 생명을 확인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그녀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콰메에게 전화를 걸었다. 콰메, 우리 부모가 될 거예요. 전화 너머 콰메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야. 이듬해 그들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장소는 제주도의 작은 펜션 마당.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하늘은 맑았다. 아버지는 축사 대신 짧은 편지를 읽었다. 나는 너를 보호하려 했지만 너는 누군가를 지키려 했다. 그 용기에 이제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다. 그 편지를 듣는 순간 하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콰메의 손을 꼭 잡았다. 몇 년이 지나 그들의 딸 서미나는 건강하게 자랐다. 곱슬머리에 큰 눈,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아이는 누구보다 웃음이 많았다. 그녀는 자신을 두 나라의 공주라고 부르며 자랐다. 하나는 출판사에서 책을 집필하며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한 글을 썼고 콰메는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갔다. 어느 날 하나는 딸과 함께 공원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다. 미나가 물었다. 엄마, 나는 왜 친구들이랑 생김새가 달라?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넌 두 가지 하늘 아래서 태어난 아이야. 그래서 더 멋진 거야.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만든다. 그녀의 사랑은 흔들렸고 부서졌고 다시 피어났다. 그녀는 단지 사랑을 선택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질문이 되었다. 사랑은 여전히 쉽지 않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어떤 세계 하늘 아래에서든 같은 마음으로 이어진 사랑은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는 것을.